제1장 자존심이 무너진 100만 원의 질문. 야, 김진수, 딴소리 말고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당장 은행 가서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 돈, 통장에 딱 100만 원은 있냐? 안양 범계역 근처의 한 갈비집이었습니다. 노릇노릇 고기가 익어가고 소주잔이 몇 차례 돌았을 때 40년 지기 친구 상철이가 던진 이 질문 하나에 시끌벅적하던 테이블은 마치 정지 화면처럼 멈춰 섰습니다. 저는 짐짓 허허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야, 나야 뭐 여기 평촌에 이 아파트 하나 있고 다달이 연금 나오면 됐지 굶어 죽을까봐 그러냐? 하지만 상철이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두며 저를 빤히 보더군요. 진수야, 아파트 그거 그냥 깔고 앉아있는 벽돌 덩어리지 돈이냐? 너 지난달에 재산세 고지서 날아왔을 때 한숨 푹 쉬는 거 내가 다 봤어. 너 지금 통장에 현금 100만 원 없어서 손주놈이 뭐 사달라고 매달리면 식은땀부터 흘리는 거 아니냐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것 같았거든요. 겉으로는 시가 10억이 넘는 안양 평촌의 32평 아파트에 사는 자산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김진수 씨 어디 사세요? 물으면 어깨를 쭉 펴고 평촌이요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지탱해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속은 어땠을까요? 지난달 재산세 8만 4천 원을 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딱 4만 7,210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연금 들어올 날까지 열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통장에는 4만 7,210원.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가감없이 꺼내놓으려 합니다. 화려한 아파트 숲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굶주렸는지, 그 감옥 같은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제2장 10억짜리 감옥, 그 안에 비참한 민낯.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갈비집에서 상철이의 질문을 받고 혼자 걸어 집에 돌아오는 길, 평촌의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떡하니 박힌 조형물, 잘 가꿔진 조경수, 반듯반듯한 주차장.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살기 좋은 중산층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담배 한 갑 4,500원. 지갑을 열어 현금을 꺼내보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는 것도 망설인 10억짜리 아파트 주인. 이게 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 혜숙이가 거실 소파에 패딩을 꽁꽁 껴입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내인데도 패딩을 입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난방비가 무서웠던 겁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영하로 내려간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보일러는 꺼져 있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의 안주인이 패딩을 껴입고 추위를 버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서서히 진행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30년을 일하며 꽤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고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땐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 그것도 평촌의 32평 아파트.
그런데 퇴직 후 수입이 끊기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걸로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건강보험료, 생활비를 다 감당하기가 빠듯했습니다.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취미를 줄이고 난방을 줄이고 심지어 담배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줄여도 숫자는 빠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자체가 돈을 먹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평균 월 30만 원대, 재산세 연 2차례, 수선 유지비 적립, 주차비, 거기에 크고 작은 집 수리비까지. 집이 저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집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제 노후를 잠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은 손주 서준이가 올 때였습니다. 할아버지하고 달려오는 서준이의 맑은 눈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반가움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저한테 달려오는 5살짜리 손주의 눈을 마주치는 게 공포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용돈 한 장 줘야 하는데 5만 원권 한 장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면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는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둔 아내의 당뇨 약값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약값으로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그걸 손주 용돈으로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롱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 나한테 해준 게 뭔가. 이 10억짜리 벽돌이 오늘 내 손주한테 용돈 한 장, 아내한테 약 한 봉지 챙겨줬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숫자는 10억인데 삶의 질은 바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산의 질 문제입니다. 자산의 총량이 아니라 그 자산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쓸모 있느냐의 문제. 10억짜리 아파트는 자산으로서의 숫자는 크지만 실생활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은 제로였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창고에 금괴가 가득 쌓여 있는데 그 창고 열쇠를 잃어버린 겁니다. 금괴가 아무리 많아도 꺼낼 수가 없으면 굶는 겁니다. 저한테 아파트가 딱 그랬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은퇴 후 수입은 없는데 자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구조. 그래서 겉으로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은 빈곤에 가까운 이른바 하우스 푸어 노인들이 전국에 넘쳐납니다. 난방을 줄이고 끼니를 줄이고 병원을 줄이고 약을 줄이면서 집 한 채를 지키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바로 그 상황이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유동성이 막힌 자산을 부여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입니다.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가면서 겉으로는 중산층인 척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실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요. 이 모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 열쇠를 내려놓아야 하는 용기. 그 용기를 내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저를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만든 아들 동현이와의 대화였습니다. 제3장 독이 된 효도와 자식이라는 이름의 쇠사슬. 아파트 매도를 결심한 건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해수기와 소파에 앉아 통장 잔액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이 집 팔려고. 조용히 꺼낸 말이었는데 해수기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두 사람이 결심한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건 아들 동현이 때문이었습니다. 동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 아들의 첫마디였습니다. 아니, 큰일은 아닌데. 이 집 팔려고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동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서 이사 가시면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서준이가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 근처 학원가도 이용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이 집을 성벽처럼 지켜주셔야 저희도 든든하죠. 성벽처럼 지켜주셔야 저희도 든든하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한테 이 집은 아버지의 노후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물려받을 상속 자산이자 지금 당장 대외적으로 내세울 체면이었습니다. 평촌에 부모님 집이 있다. 이것 자체가 아들에게는 사회적 자산이었던 겁니다.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동현이가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심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부모님 집이 좋은 동네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주는 든든함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집의 주인이었고 그 집이 저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보일러를 끄고 담배를 망설이고 손주 용돈 하나 못 줘서 아내 약값을 꺼내고 이 생활을 유지하는 목적이 결국 자식에게 더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라면 이건 무엇을 위한 노후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고 집을 지켜주고 자식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는 인식. 그런데 그 결과가 패딩 껴입고 보일러 끄고 앉아있는 노인 부부라면 그게 과연 옳은 삶인가?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식에게 인감을 맡겼다가 아들이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가 나중에 자식이 냉정하게 돌아선 사례도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라 믿었는데 경제적 판단이 개입되자 사람이 달라진 경우, 이런 이야기를 저는 주변에서 직접 봤습니다. 내 돈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을 때 자식에게도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손 벌리는 상황이 되면 관계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저는 동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지키려고 오늘 서준이 용돈 주는 것도 손을 떨었어. 내 아버지가 지금 껍데기만 남았다는 소리야. 난 이제 이 화려한 무덤에서 나갈 거다. 내 인감과 내 자산은 내가 지킬 거다. 동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렇게까지 힘드셨어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들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힘들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체면이 우리를 오래 가뒀습니다. 그 대화 이후 동현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면 따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해방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자식의 체면보다 부모의 생존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바로 세우는 순간 비로소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4장 결단과 실행,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를 찾다. 결심이 서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범계역 근처 단골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거래하던 중개사였습니다. 소장님, 저 집 내놓으려고요. 짧은 침묵 후에 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씨, 정말이요? 네, 정말입니다. 9억 8천만 원의 매물을 냈습니다. 30년 인생을 매물로 내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을 내놓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느낌. 아직 팔린 것도 아닌데 결심만으로도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수자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갈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관리비 부담이 적을 것, 자연환경이 좋을 것, 너무 외지지는 않을 것.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경기도 의왕의 한 빌라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숲속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4억 원대였습니다. 평촌 아파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 처음엔 마음 한쪽이 저항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그런데 숫자를 계산해 보니 저항이 사라졌습니다. 9억 8천만 원에서 4억을 빼면 5억 8천. 여기서 이사 비용,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 재반 비용을 다 빼도 5억 2천만 원이 남는다. 이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온다.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 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수천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짜리 공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통장에 이런 금액이 들어오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사 날이 잡혔습니다. 이사 당일 32년 살던 집에서 짐을 빼내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에 기억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를 재던 문틀의 자국, 해수기가 좋아하는 화분을 놓아두던 베란다 자리, 설날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던 거실. 이 공간 하나하나에 30년이 녹아 있었습니다. 짐을 다 빼고 나서 빈집에 혼자 잠시 서봤습니다. 텅 빈 거실, 아무것도 없는 바닥.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잘 가라는 인사를 마음속으로 건넸습니다. 고마웠어. 근데 이제 진짜 가야겠다. 의왕의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촌보다 8평이나 좁았습니다. 복도가 좁았고 주차장도 작았고 엘리베이터도 낡았습니다. 브랜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었을 때 밖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야트막한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해수기가 창문 앞에 서서 한참 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좋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사가 끝난 저녁, 저는 처음으로 통장 잔액을 편안한 마음으로 열어봤습니다.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현금 5억 2천만 원. 화면에 그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뭔가 해결됐다는 느낌. 아니, 해방됐다는 느낌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즉시 연금 상품에 넣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에 더해 매달 일정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따로 분리해뒀습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담배 한 갑을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4,500원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이 그날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달라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수기가 동네 문화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강료가 얼마냐부터 따졌을 겁니다.
그날은 그냥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해수기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장에 같이 갔습니다. 예전엔 해수기가 100원이라도 싼 걸 찾아 한참을 돌았습니다. 그날은 사고 싶은 걸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손이 안 떨렸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산 구조 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갖고 있는 자산을 나한테 더 유용한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딱 그겁니다. 쓸 수 없는 10억짜리 벽돌을 매달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으로 바꾼 것. 집 평수는 8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는 그 8평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제5장, 새로운 일상, 진짜 삶이 시작되다. 의왕에서의 첫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온수가 나왔습니다. 집이 따뜻했습니다. 해수기가 거실에 앉아 패딩이 아니라 얇은 카디건을 입고 TV를 봤습니다. 그 장면이 그렇게 평범한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참 멍했습니다. 이런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집이 따뜻한 것, 아내가 실내에서 얇은 옷을 입는 것.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몇 년 동안이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봄이 왔습니다. 집 뒤쪽 산책로가 열렸습니다. 해수기와 아침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남짓 걷는 길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좋았습니다. 평촌에서는 이런 길이 없었습니다. 단지를 빠져나가면 바로 차도였으니까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어디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거 먹고 싶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냐? 돈 걱정이 일상을 잠식하고 있을 때는 이런 대화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달 고지서가 오면 얼마냐부터 봤으니까요. 상철이 친구들과 다시 갈비를 먹었습니다. 그날 소주를 마시다가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야, 나 집 팔았다. 친구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어떻게 됐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살 것 같아. 상철이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나도 사실 걱정 많이 했어. 너 그날 표정 봤어야 하는데. 그날 제가 밥값을 냈습니다. 카드를 내밀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빳빳하게 낼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것이 그날은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이가 왔습니다. 할아버지하고 달려오는 녀석을 이번엔 두 팔 벌려받았습니다. 지갑을 열어 신사임당 석 장을 꺼냈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뭐라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이 아내의 약도 제때 샀습니다. 다음 달 약값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매달 약값을 아낄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그 차이가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새 동네에서 새로운 관계도 생겼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다 보니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 건강관리, 손주 이야기, 공통 주제가 많았습니다. 평촌에 살 때는 이웃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저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내 통장이 빠듯할 때는 사람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뭔가 들킬 것 같은 느낌. 그 긴장이 항상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나가서 인사하고 산책 중에 이야기하고 가끔 동네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노후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관계와 여유와 따뜻함. 그것들을 10억짜리 집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6장 하우스 푸어 탈출. 이렇게 준비하라.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혹은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젊은 분들은 앞으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 정리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정직하게 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는 알면서 내 통장에 매달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한 채만 있고 현금이 빠듯하다면 지금 당장 숫자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그 숫자를 직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자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그것을 꺼내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짐일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집 크기와 삶의 질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8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넓은 집에서 추위를 버티는 것보다 좁은 집에서 따뜻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서 굶주리는 것보다 이름 없는 빌라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저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네 번째, 이사는 패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줄이는 것을 실패나 하강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집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영리한 자산 운용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의 대화가 먼저입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나서야 아들에게 현실을 말했습니다. 더 일찍 말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더 일찍 해결책을 찾았을 겁니다. 체면 때문에 가족에게도 현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이 5가지가 제가 직접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교과서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제 삶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7장, 노후의 진짜 의미, 다시 묻는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후란 무엇인가? 퇴직 전에는 노후를 준비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쌓아라. 노후 대비를 하라.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곧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집 한 채 있으면 노후 대비는 됐다는 착각.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달랐습니다. 노후는 자산의 크기보다 일상의 여유로 느껴집니다. 매달 고지서가 와도 덜 두렵고 손주가 와도 웃으며 반길 수 있고 아내와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밥을 나누는 것. 이 사소한 일상들이 쌓여서 노후의 질을 만듭니다. 그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어야 그 일상이 유지됩니다. 10억짜리 집은 그 일상을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라는 현금과 그것에서 비롯된 추가 연금이 그 일상을 지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후는 증명의 시간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얼마를 버느냐, 어디서 사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그런데 60이 넘고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 증명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평촌에 산다는 것, 10억짜리 집에 산다는 것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의왕의 작은 빌라에 살지만 매일 아침 산을 보며 걷고 해수기와 따뜻하게 밥을 먹습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삶처럼 느껴집니다. 노후의 계급장은 주소지가 아니라 일상의 여유입니다. 이 말을 지금은 진심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 진짜 부자로 사는 법.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통장에 47,210원으로 열흘을 버텼습니다. 손주 용돈 한 장을 못 줘서 아내의 약값을 꺼냈습니다. 보일러를 끄고 패딩을 껴입었습니다. 담배 한 갑을 망설였습니다. 그 집을 팔고 나서 5억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일러를 틉니다. 손주에게 15만 원을 웃으며 줍니다. 아내가 서예를 배우며 웃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쏜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부자인가요? 숫자만 보면 전자가 더 큰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질은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진짜 부자로 사는 법, 제가 깨달은 3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산은 흘러야 합니다. 쌓아두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나를 먹여 살리는 자산이 진짜 자산입니다. 집이든 예금이든 그 자산이 내 일상을 지탱해 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내 돈은 내가 쥐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인감을 맡기거나 전 재산을 미리 넘기지 마십시오. 경제적 독립이 있어야 관계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립해 있을 때 자식에게도 진짜 좋은 부모가 됩니다. 셋째, 체면보다 오늘을 사십시오. 남들의 시선보다 오늘 내가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내의 웃음, 손주의 손이 훨씬 소중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보다 오늘 쓸 수 있는 10만 원이 당신의 삶을 지킵니다. 껍데기뿐인 10억보다 당당한 10만 원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화려한 아파트보다 작아도 따뜻한 집이 진짜 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숫자를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계속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